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결국 영화를 보게 만드는 본격 영화 소개 방송. 아우 또 창피해. 책과 영화 읽어주는 기자 둘 그리고 영화 감독 하나.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원래는 아버지의 유산을 원래 아버지 하기로 했죠. 유산. 공지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유산이 요즘에는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대부분 이제 좀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급히 긴급하게 소개시켜드릴 예.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오늘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요, 여러분 뭐 여기저기 많이 듣긴 하셨을 거예요. 듣기만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분들을 많으신. 위해서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다음 소희, 넥스트 소희라는 네. 영화예요. 그리고 저희 둘이 얘기하면은 제가 뭐 영화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감독님 정주리 감독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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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소희를 만든 영화 감독 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섭외를 할 때 네. 아니 우리는 워낙 요즘에 바쁘시고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신 분이라서 우리 같은 되겠냐? 섭외 되겠냐? 이거 반신반의하고 또 연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를 방송을 보시는 저희 방송을 원래 감독님이시라고.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애청자입니다. 애청자시라고요? 애는 사랑인 거 아시죠?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주리 정주리 감독님도 구독한다. 대리기 구독자였다. 저희 방송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네. 한 3, 4년 된 진짜요? 초반부터 보셨네요. 네. 그렇구나. 저희 방송 왜 보세요? 궁금하다. 예. 다음 소위 쓰느라 바쁘셨을 텐데. 너무 재밌고요. 일단 쉽게 이렇게 예. 접하지 못했던 그 이면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 짚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특히 댓글을 읽어주시는 네. 저희가 요새 정책인데 큰 힘이 되네요. 그렇구나. 여기 감독님 저희 그래서 놀랐어요 사실은 되게. 네. 사실 뭐 보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소희를 다루기로 하고 예. 다음 소희를 보러 갔죠. 예. 근데 만석이야 만석. 요새 또 단체 관람 문의가 그렇게 많대요. 아 그래요? 단체 관람 문의가 많다는 거 알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단체로 보러 가시나요? 아주 각계각층에서 음.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다음 소 영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뭐 소개를 천천히 드리겠지만은 가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뒷자리에서 김기화 기자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불쌍하게 또 구독자분이 알아보셨구나. 구독자분께서 저희 대리기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김기하 기자가 편하게 영화를 못 보게. 아니 이제 멋있게 원래 봐야지. 이제 야 이 뭐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보고 정자세를 이렇게 봤는데 이 저희 구독자분 대리기 구독자분들 같은 분들도 많이 와 계셨고 그리고 보니까 참 뭐랄까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뭐랄까 보시는 내내 공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탄식과 이런 반응이 되게 많은 그런 영화 관람이었어요. 10분 정도가 같이 오셨어요. 근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정말 시끄러웠는데 영화가 시작하니까 정말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대화를 들어보니까 대충 시간 맞는 걸 보러 오신 거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그런데도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보셔서 굉장히 조용하셨어요. 영화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한숨 쉬면서 나가. 책임지시죠. 자, 어떤 영화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예. 정연욱 기자가 영화 뭐 소개 1분이면 되지. 네. 1분이면 충분하지. 배너도 1분에 할 수 있어요. 네, 1분 만에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다음 소위는 2017년에 그 협력업체, 그러니까 LG 플러스 협력업체인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 양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홍수연 양의 이제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 소희가 이제 홍수연 양처럼 특성화고 3학년에 콜센터에서 일해요. 인터넷 해지를 하려는 고객들에게 해지를 못하게 하는 이제 거기서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또 조직의 어떤 부당한 처우, 낮은 임금, 잦은 야근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모든 자살 사건은 경찰들이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이제 형사 유진이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봤지만 그 이면에 거대한 무관심 또 책임 회피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게 또 한 업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또 정부 어른들의 모든 책임이 얽혀 있다는
아주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영화가 절망적으로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훌륭합니다. 네. 앞으로 저도 2연속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감독님도 영화 그냥 일본어로 만드시면 자, 감독님 일단 다음 소위 왜 이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제작사에서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아 걸. 진짜. 네. 김 기자 알았어요? 아니 알았죠 당연히. 이 사건 알았어요? 이때 기자였잖아. 아, 네. 저는 몰라. 네. 근데 이제 금방 찾아보니까 당시에 그 사건이 나오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되게 맞아요.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 보니 그 당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잖아요. 뉴스가 글로 집중돼서. 네. 그렇지 맞아. 저도 사실은 그때 내내 음.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음.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음. 얼핏 이렇게 기억은 나더라고요. 음. 이런 콜센터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죽었고 이것 때문에 콜센터 노동 환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슈가 됐었다는 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알아보니까 그게 그냥 단지 그 친구 하나만의 사건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곳에서 학생이 일을 하는지 학생이 일을 한다는 건 학교가 보냈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또 다른 케이스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맞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저는 늦게 알았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또 반복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단지 그냥 그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뭔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자니까 저희는 이거는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건 기사가 되겠다. 기사가 얘기는 재밌지만 기사는 안 되겠다 이런 거를 판가름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감독님도 수많은 시나리오와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제 답지할 텐데 이거는 영화가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표정이 이게 어떻게 안 되겠니?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요. 뭔가 계속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목구멍 아래서 자꾸 이렇게 잡아 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듣고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랑 가까운 일이라고 그러고 보니 그 일은 그렇게 그 얼마간을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있었으면서 이 일은 그렇게 나랑 거리가 먼 일이었나? 이 거리감은 뭐지?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니까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어린 친구가 느꼈을 법한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일단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팠고 뭔가 영화적으로 훨씬 더 잘 표현이 되면 좀 더 오랫동안 관객분들 마음속에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 컸던 느끼셨던 건가요? 어른으로서의 네, 미안함.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좀 정확하게는 시작점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납득이 안 됐거든요. 왜 어린 친구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왜 계속 되풀이 되면서 여전히 그 반복이 계속되고 있지? 이런 것들 좀 납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감독이 영화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보면서 저도 납득이 안 됐거든요. 아니 왜 고딩이 저걸 가서 저렇게 네. 저 하고 냅두나. 근데 가장 끔찍하고 무서웠던 게 이제 실적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그 실적표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누가 몇 등하고 누가 뭐 숫자로 이렇게 계산되는 그 실적표가
처음엔 콜센터에만 나오다가 네. 그 학교 가니까 학교에도 그 실적표가 붙어 있고 그 막 교육청에도 있죠. 교육청 그 산하 가니까 거기도 붙어 있고 여기서 못하면 교육부에서 돈 안 나온다. 그 실적표들이 막 징그럽더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그 기자 그러니까 보면서 얘기가 네, 납득이 된다는 게 그걸 보면서 내가 납득이 되더라고. 아 저러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감독님으로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납득을 시켰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내가 납득됐다는 게.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주인공 소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KT 협력업체 같아요. 뭐 그러니까 IPTV랑 인터넷 결합 상품으로 우리 보통 가입하잖아요. 이사 가면. 근데 이제 그걸 해지할 때 콜센터로 전화하는데 그 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고객한테 해지를 안 하도록 설득을 하는 콜센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하겠어요. 근데 이제 해지를 방어하면 이제 잘한 거지. 그 콜센터에 그 수십 명의 학생들 또래의 10대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 얼마나 방어했느냐 방어율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매겨지고 그 벽에 이름 실명을 등수랑 이렇게 붙여놓죠. 그리고 학교 가면은 이제 어느 업체에 누가 취업했냐를 붙여놓는 거고 교육청에 가면은 어느 특성화고가 얼마나 취업을 시켰냐를 또 붙여놓는 거고 지금 그 얘기죠. 네. 너무 징그럽고 너무 끔찍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 그래서 저렇구나라고 납득돼 버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 부분을 되게 공들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쩌면 그 전에 여러 기자분들이 이미 취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자분들이 느끼셨던 그런 당혹감과 그런 절망감과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또 제가 영화 속에 담은 것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 대목이 제일 영화적으로는 가장 상징적으로 단번에 관객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겠다 싶었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조금 영화 이렇게 순서대로. 아, 그죠, 말씀을 그죠. 좀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제 시작은 소희가 혼자서 춤추는 장면이잖아요. 그건 이제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댄스 교습소 같은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혼자 춤추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춤을 되게 잘 추고 춤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전형적인 10대 학생으로 나오고 또 춤을 같이 췄던 남자친구도 있고 그 춤을 춘다는 설정은 그의 어떤 캐릭터의 평범성을 부각하려고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그 또래 여자아이. 걸그룹을 동경하고. 네네. 근데, 좋아하는 거 있고, 어? 좋아하는 거 있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네. 근데 저는 사실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춤출 때 발소리가 굉장히 또각또각 크게 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감동이 온다고 되게 디테일한 거에 아니 처음 왜냐면 그 대목도 저 신발은 저렇게 소리가 크게 안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이 녹음된 소리고요. 더 뭐 과장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조용한 상황이니까 그 발소리 또 숨소리 이런 좀 몸들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들로만 그 사운드를 좀 채우고 싶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든 생각이 음악을 거의 많이 안 쓰신다는 느낌? 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저수지로 걸어갈 때 음악이 확 나오더라고요. 음악을 좀 일부러 적게 쓰시는 거예요? 네, 최소화한 것도 있고요. 저희 음악 감독님이랑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나눈 것도 있고 그냥 근데 몇 군데 이제 음악을 사용하긴 하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주인공들을 위로하고 싶은 순간에만 잠깐씩 사용했습니다. 그 이제 춤 좋아하는 소희가 이제 영화 초반에 그 특성화고 3학년이죠. 네. 설정상 대기업에 취직이 됐다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 대기업이 아니었던 건데 대기업이 협력업체지만 뭐 하청업체. 대기업이다. 뭐 담임 선생님이 무지하게 생색을 내면서 네. 근데 소희도 이제 첫날 무슨 면접 보는 차림으로 그 고등학생이 입을 일이 별로 없는 정장을 입고서 나 이제 사무직이다 하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팀장한테 일을 처음에 배우는데 저는 영화 시작할 때 그 팀장의 캐릭터가 굉장히 저 새끼가 나쁜 놈일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근데 그 하면서. 팀장 캐릭터가 되게 뭐랄까 그 캐릭터가 되게 막 괴롭히는 사람이라거나 저는 막 성추행을 한다거나 막말하거나 그런
뭐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봤고 만약에 그런 캐릭터였다면 약간 예상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는데 팀장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 캐릭터가 어떠냐면 좋은 사람이에요. 네. 특별히 그랬다기보다는요. 실제로는 그 회사에서 그 홍수연 양이 죽기 전에 3년 전에 그 똑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팀장님이 계셔요. 실제로. 실제로. 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만날 리가 없었겠지만, 근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대로 내부 고발장 같은 유서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상담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으니 실제로. 네, 그 분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 그분은 그러면 평소에 일을 할 때 어떻게 지내셨을까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만든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등장하는 다른 이제 새로운 팀장 그 분과의 또 대비도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그 팀장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 팀장이 이제 아까 소희가 처음 이 출근을 해서 일을 배우는 일을 가르쳐주는 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니까 온갖 좀 모욕적인 그러면 이제 심할 때는 자기가 뺏어서 받아서 대응을 해주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본인도 실적 압박을 받는 하급 간부니까 보니까 네. 저희보다도 어린 맞아요. 이제 아주 우리 회사로 치면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휘하고 있긴 하지만 회사에는 아주 그 하급 간부여서 실적 압박에 본인이 너무 시달린 나머지 이 회사가 정말 나쁜 거는 성과급을 3개월 뒤에 지급을 한다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꾸 그만두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소희한테 정말 회사의 입장에서 차갑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도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가끔은 그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근데 그걸 또 퇴근해서 분명히 또 자책을 했을 거고 그런 고뇌 과정이 나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유서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비애 같은 걸 또 털어놓기도 하고 영화에서 한 번 화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온 팀장과 데뷔 말씀하셨는데 다음 온 팀장은 너무 무섭던데? 정말 어디서 좀 볼 수 있는 되게 뻔뻔하고 하지만 평범한 캐릭터 같았어요. 그 설계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다 사실은 맡은 일은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두 사람 같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중간 관리 하셔야 되는 분들. 사실은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 또 그 하나잖아요. 그렇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두 번째 그 팀장님 그 보면서 약간 이게 두 번째 팀장의 캐릭터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찍으셨나라는 생각이 든 장면이 뭐냐면 두 번째 팀장님이 일장 연설을 많이 하잖아요. 할 때마다 시계가 18시. 일부러 오신데? 그 다음에는 18시 1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아니 그냥 이제 딱 퇴근 시간 칼같이 예. 딱 업무 욕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알아들었어. 아니야 그런데 거기 감독의 18시간 욕이냐? 아니야 욕하려는 게 아니라 딱 이제 퇴근 시간 딱 종치면 그때 딱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 나오는 맞아요. 거. 그거예요. 제일 싫어. 그 18시가 퇴근 시간이고 그 퇴근 시간이 되면 전체가 로그 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 로그 오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만 일을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됐다가 이제 잔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에는. 그래서 나중에 뭐 영화에 다 정시 퇴근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 이후 그 보면서 딱 18시네, 딱 18시 1분이네, 딱 퇴근하자마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그 팀장이 그 칼 같은 두 번째 팀장의 그런 약간 이렇게 냉혈한 느낌 그런 느낌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장면이.
그 팀장이 이제 아까 조은 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이제 도희가 좀 저 도희란다. 저 누구냐? 소희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 팀장의 죽음은 회사한테는 좀 불편한 죽음이니까 조문도 아무도 못 가게 하는데 이제 소희만 조문을 가서 그 유가족한테 위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슬픔을 표시하고 하지만 이제 그 뒤로 뭔가 소희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이 톱니에 기꺼이 내가 한 부분이 되기로 하고 아주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좀 섬뜩했는데 그 자기 자식이 죽어서 이걸 해지해 달라는 고객한테 지금 해지하시면 뭐 이런 설명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괴물이 돼 있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이제 소희도 나름 이제 거기에 나는 여기서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소희의 어떤 심경 변화 이런 것도 충분히 이렇게 평범한 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 친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팀장님처럼. 그러니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지. 괜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저렇게 좀 안 좋은 결말을 맺느니 돈이나 벌어야겠다. 왜 변한 거예요? 소희는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왜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사람이 점차 고립되어 가는가도 있거든요. 그게 늘 주변에 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뭔가 얘기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완전한 고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 자신에게 그래도 영향을 끼쳤던 이 팀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 회사에서 그렇게 이것들을 무마하려고 하고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지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 여기에 1차적으로 굉장하게 큰 어떤 자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되게 방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될 수 있지?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또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방금 고립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겉에서 보면 소희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남친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전혀 겉으로 봤을 때는 고립된 사람 같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심지어 굉장히 캐릭터가 당차잖아요. 초반에 보면은 친구랑 곱창집에서 술 먹으러 가는데 친구가 유튜브를 찍는데 라이브, 김 기자 좋아하는 라이브를 하는데 저쪽에서 되게 대학생들이 시니컬하게 이거 개나 소나 유튜브하고 그러니까 소희가 가갖고 그냥 막 네가 뭐 도와줬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일부러 캐릭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당찬 성격인데 근데 보면 거기서 나오는 청춘들 보면은 그 남자친구도 마지막에 배두나 씨 경찰한테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다 고립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청년들이 다 그렇게 고립돼 있다는 거를 왜 이 영화의 주제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고립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어쨌건 사람이 죽는 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 무렵에 되게 인상 깊게 본 책이 김훈 작가님의 에세이 중에 고립된 소방관을 다룬 부분이 있었어요. 그 화재 현장에 이 소방관이 고립되어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불길이나 화염 속에서. 근데 그 동료가 거기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다른 소방관이 그곳에 가주면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조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은. 그게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모두가 다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핸드폰을 늘 이렇게
갖고 있는 핸드폰이 오면 바로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그렇게 되어 가는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라고 봤거든요. 대화는 계속 하는데 아무도 소희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 심지어 엄마도.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실제 뭐 계시겠지만 이제 실제 유가족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면 너무 마음 아프겠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는 이제 소희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만 하고 네. 끝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화 속에서는 이 소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책을 하시는지 이거를 영화 속에서는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유진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말 투사가 되셨거든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국회에서 계속 상주하시면서 투쟁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유진이 지나왔던 그런 일들 교육청에 찾아가고 경찰서에 가서 막 하고 이걸 다 아버지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동계에서 또 같이 힘쓰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좀 보면서 이 감독님이 창작자로서 저 유가족 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데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부담도 되고. 네. 실제로 영화 제작하실 때도 사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시나리오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고요. 하지만 최대한 담백하게 또 거리를 좀 두고 이야기를 해야지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적어도 제 영화 속의 인물들, 제 영화 속의 사건들,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그 한에서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님도 집필 단계에서 만나 그렇지는 않고요. 시나리오를 다 마치고 네, 제작이 되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 찾아뵀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힘든 영화를 만들려고 하냐 하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제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촬영할 때도 현장에도 몇 차례 촬영장에도? 오시고요. 전주에서 실제로 많이 찍었거든요. 조금 진행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이제 소희가 그런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이나 벌어야겠다고 독해지다가 이제 그 아까 내가 독해져 봤자 이게 성과로 이제 돈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제일 나쁜. 그러니까 일 했으면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일 한만 거기도 인센티브 막 순위를 매기면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원래 주기로 돼 있고 계약서에. 근데 그거를 그 달에 바로 안 주고 네. 다음 달에 준다는 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었던 거예요? 네. 진짜 이유도 딱 그거였어요. 실습생들이 그만두니까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더라도 준다. 그만두면 그럼 일한 거 안 준다는 얘기야? 하여튼 그게 불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가능했던 게 회사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앞에. 예, 변동이 될 수 있다 하는 계약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특약 같은 거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걸 넣어가지고 빠져나갈 방법을. 하지만 그것도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걸 노동법 위반이니까. 경찰은 아직 안 나오고요. 음. 그 소희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현실에 부딪히고 또 이게 뭐 말씀은 적게 드렸지만 이제 아까 춤 같이 췄던 남자친구도 어디선가 이제 실습생 같은 위치에서 공사 현장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걸 어디 이렇게 엄마 아빠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대화 상대로 잘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이 부당한 현실에서 급기야 이제 아까 새로운 팀장과 언쟁 끝에 팀장을 폭행, 아까 말씀드린 소위가 좀 욱하는 당찬 성격이라 사실 뭐 저 같아도 막 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제 폭행을 또 해서 이제 근신을 받죠. 며칠 이제 6일인가요? 3일. 3일. 네. 동안 이제 그냥 출근,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는 출근 왜 안 하냐 뭐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 넘어가고. 근데 그 기간에 이제 본인의 어떤 외로움이나 막막함 이런 것들을 삭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 내내 소희는 친구들하고 술을 무지하게 먹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전형적인 요즘 말로 치면 가맥집이죠. 가게에서 술도 파는 거기서 혼자 술을 먹고 그대로 저수지에 가서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죠. 거기까지가 이제 영화의 일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두나 씨가 이제 형사로 등장을 하죠. 물론 일부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소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실화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소희가 처음에 자기 손을 술 취해서 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너무 힘들면 이게 충동적으로 술도 취하고. 왜 이렇게 술을 먹나요? 캐릭터들이. 예, 그 질문을 좀 봤는데요. 네. 그렇다고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냥 제가 또 왜 고등학생이 그렇게 술을 먹냐 이런 질문도 이제 많이 받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술을 먹어서 진짜요?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일로 보실 줄은 몰랐어요.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보셨다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고등학생이라서 고등학생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은 넘어가고 이 술을 먹는 거는 그렇게 걸리나? 그리고 사실 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막 취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또래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좀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아니 그냥 저도 너무 맛있게들 먹어서 진짜 술 맛있게 먹더라고요. 술 진짜 먹자마자. 직장인들 회식처럼 끝나고 이제 한잔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 소희의 죽음 뒤로 이제 어른인 형사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배두나 씨는 이번 영화에서도 경감이더라고요. 네. 저번 왜 영화도 승진을 안 해요? 그리고 이번 영화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물론 저번 영화는 사유가 있었지만 도희야. 지방으로. 네. 그 손 영화는 갖다가 안 계속 지방 보내고. 영화에서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왔는지. 네. 아버지 뭐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 지방 정말 그냥 단순 자살로 넘어가려다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그 소희가 춤추는 곳 뭐 동아리 같은 모임에 요 형사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봤던 학생이니까. 하여튼 그것도 궁금해. 그 본인이 배두나 씨가 이게 소희가 그때 내가 봤던 소희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게 시신을 보자마자 알게 되는 됐을까요? 건지. 전 그게 영화 보는 내내 언제부터 그 소희, 왜냐면 배두나 씨가 감정 연기가 걔잖아, 쉣 이런 게 안 나오고 되게 일상적인 톤, 침착한 톤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신을 봤을 때도 이게 긴가민가 했을 것 같고 언제 이걸 알게 됐다고 보세요? 딱히 제가 명확히 뭔가 그렇죠. 잡아둔 시점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첫 등장에서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로 예, 지나갔고 이제 그게 중간에 이제 그 장면이 또렷이 없지만 어느 지점에선가 그때 그 친구구나 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영화 본 내내 궁금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거를 포인트를 안 잡는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취재를 하면 다 사람인지라
수많은 자살의 그 사연을 경찰도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그 피해자나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아는 사람이 되는 순간은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해요. 배두나 씨도 처음에 오유진 경감도 그냥 단순 자살을 마무리합시다 네. 했는데 보고서 올립시다. 내가 아는 갸구만 할 때부터 뭔가 얘가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짐작컨대 그렇게 춤을 추는 아이가 왜 그렇게 춤춘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삶의 의지로 충만하고 뭔가 즐거운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것 같은데 배두나라는 오유진이라는 경찰이 이제 사건을 그냥 약간 처음에는 수사 뭐 일종의 뭐 내사 정도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으악 이런 현실이 있었구나 본인이 알게 되는 거 본인이 알게 되면서 관객도 같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옥도인 거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면을 좀 알아가게 된 그 루트 같기도 하고요. 그런 오유진 형사가 지나간 그 길들이 그리고 똑같이 관객분들도 비슷하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그라데이션 분노. 가면서 점점 분노해가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그런 캐릭터를 직업을 네. 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그 일을 하신 분들은 기자분들이죠. 네. 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족 분들이나 노동계에 계셨던 분들이나 근데 아주 단순하게는 이 사건이 있자마자 현장에 와야 되는 사람 아,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넘어갈 경우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이 수사물의 어떤 형식 이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직에 있는 인물이었으면 정권력을 좋겠다는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네. 또 서사를 풀어내기가 좀 수월하겠네.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 이후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자살이고 이렇게 다 처리가 됐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처럼 의문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개에 대해서 실제 이 경찰관 분들에게 자문도 얻었고요. 이렇게 해도 되냐 여쭤봤더니 할 수 있대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는 안 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자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시초가 될 수는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친구도 죽었고 팀장이 죽었을 때도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경찰분이 이제 뭐 덮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보면은 계속 어른들이 아이들을 죽도록 계속 방치해 놓은 그 궤적을 계속 따라가다가 수사를 하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럼 이제 교육부까지 가실랍니까? 이 대사로. 사실 저는 그 대목에서 만약에 더 갔으면 좀 뇌절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약간. 근데 거기서 배두나 씨가 계속 이제 수사를 계속 하다가 거기서 탁 막히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끝이 나다시피 하는데 거기서 끝을 내신 이유가 뭐예요? 전 되게 거기 잘 끝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마무리를 거기서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이제 당연히 느끼고 있었겠죠.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지금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없고 하는 거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가다 이제 그 교육청의 장학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형사가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건을 파보니 이 회사에서 그 팀장이 죽은 게 있었어.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갔어. 알고 보니. 이거 봐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약간 관상의 이정재처럼 회사에 들이닥치지. 굉장히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통쾌한 장면인데 그 회사 그 팀장이랑 뭐 다 불러갖고 근데 뭐 팀장은
그 죽은 소희가 원래 좀 애가 이상한 성격도 이상하고 뭐 그랬고 그다음에 심지어 팀장하고 싸운 적도 있고 얘가 좀 유별난 애였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손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 말씀대로 도대체 그러면 얘가 이렇게까지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학교도 가보니 학교의 선생님들 뭐 교감 선생님도 아니 뭐 우리가 이걸 어쩌라고 나는 그리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에 그 취업됐다 들고 온 담임 선생님조차도 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현실을 경찰이 보게 되죠. 그리고 교감 선생님도 굉장히 차갑게 진짜 그 평범하게 보이는 그 말투로 어느 학교나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쓰냐는 책임 회피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도 가보고 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장학사도 뭐 이거 그러니까 구구절절 이거 어차피 취업률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받고 선생님도 월급도 주고 학교 지원을 하는데 그럼 그거를 모른 척하냐? 제도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장례식과 함께 영화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 관객의 분노를 대변한 캐릭터가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사이다 속 시원하게 해주는 영화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엔딩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그것도 사실 결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현실이 그렇고 현실에서 기록 올려진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뭔가 어떤 장르적인 카타르시스나 이런 걸로 넘어가서 과연 뭐 이 이야기가 온전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좀 답답하고 절망스럽지만 오롯이 그냥 이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답답함과 절망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영화를 만든 저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다는 거,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관객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끝나버리지만 좋은 어른이. 네. 그래도 그 가능성은 또 남겨둔 채로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히어로물 같이 될 것 같다가 어마어마한 무력감을 맞닥뜨리고 교육청 압수수색해 뭐 그러니까 막 박스 들고 나오고 이게 왜 선생님들 그냐면은 쇠고랑 차고 그러니까 뭔가 기자들 같은 경우에 기사를 쓸 때 처음에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선배들한테 누가 제일 나쁜 놈인지 찾아라. 그러니까 기사는 그렇게 써요. 알고 보니 누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 명 혹은 한 기관 이걸 타겟팅을 딱 해서 하는데 이 다음 소위 영화에서는 그렇게는 하진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갈수록 뭐랄까요? 갈수록 책임이 크고 권한이 큰 사람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점점 이 개별적인 사건과는 거리가 더 멀어져요. 그렇더라고. 네. 그게 그냥 비단 이제 영화 속에 다루고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다른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그래서 정작은 쇠고랑을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벽같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그 선생님이나 뭐 교감 선생님, 장학사들이 마음은 아픈데 나도 어쩌겠냐 이런 아주 사무적인 태도가 사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제로 2017년 그 사건 이후에 그 현장 실습 제도가 의무에서 이제는 그냥 의무가 아닌 권고종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지원의 기준이 되는 현실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비극을 대하는 어른들의 자세가 뭐 비근한 예로 우리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가슴 아프지만 어쩌겠냐가 이게 계속 이 양산하잖아요. 그런 희생자들을 그 연기를 한 평범한 어른들이 저는 이 영화에 굉장히 아주 냉혹한 리얼리티 같았어요. 그 연기를 다 잘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나도 저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반성도 하게 되고. 맞아요. 저도 어쩌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게 거리가 먼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 나도 그냥 이 전체 한 사람이었고 듣고도 넘어갔던 그런 방관했던 누군가였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으니까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죄책감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완전 내 책임 권한이 아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나 같아도 저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지금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고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좀 착잡해지는 게 굳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늘 그런 곳에 관심이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목소리를 내시고 하셨던 분들이 더 좀 마음 아파하시고 더 죄스러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어떻게 보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런 실적, 소리. 뭐 성과주의, 뭐 이런 것도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정확하게 저로서는 그걸 비판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화살이 돌아오는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좋은 어른들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고 그 그러니까 부조리에 책임감을 더 느끼고 기여했을 것 같은 어른들은 이 봐라 이러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녀랑 같이 영화를 보러 오셔서 너 공부하시더라? 심지어는 그렇게 전혀 이제 대부분의 관객분들 전혀 안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걔 중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 반응 들었을 때 놀라셨겠어요. 놀라기도 하지만 굉장히 착잡해지는 우리 사회 거죠. 다양성에 놀라셨겠어. 진짜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저는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봐야 될 분들은 안 보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 안 봐도 되는 분들을 보고 보기는 이러면서. 봤어. 근데 보고도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지? 와, 역시 사람은 정말 다양하고 같은 거를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신기해. 하지만 악의적으로 하신 아니겠죠. 그게 더 무섭죠.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더 뭐랄까, 더 슬프네요.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저렇게 된다. 된다. 아니, 괴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이거 충격적이어서. 근데 전 처음에 이제 그 소희가 욕을 먹고 약간 애가 멘탈이 좀 약간 무너지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되게 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고객의 욕을 먹고. 고객한테 그러니까. 고객한테 욕을 먹고 그런 거 이제 우리 기사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정혁 기자도 소개를 했지만은 우리 애가 죽어서 그런데 이거 좀 끊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다른 상품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더 크세요 고객님 이거 하는데 보는 내가 막 그만 좀 해 싶고 막 그렇지. 그런 그 대목이 저는 되게 제일 무섭고 끔찍하고 저럴 수도 있나 싶었어요. 그건 어떻게 현실에 기반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왜 그런 장면 넣으신 거예요? 정확히 이제 그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 그런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이렇게 이 아들이 죽어서 지금 해지해달라는 고객에게 IPTV 상품을 팔았다는. 그러니까 내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서 네. 아들이 죽은 사람의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그냥 로봇처럼 하는 거예요. AI가 네. 사람인데. 그 장면이 가장 비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을 드러내는 수많은 뭐 책도 있고 소설, 뭐 영화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다뤘지만 그 이를테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저희는 좀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실, 그 주제 의식엔 공감하지만 그걸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이들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 주인공을 둘러싼 캐릭터들이 좀 너무 설득력이 없다. 너무 나쁜 사람만 몰아놔서 그런 걸 좀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저희뿐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영화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근데 그게 다 평범하고 다 본 것 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 선생님이나 뭐 장학사나 회사 직원들이나. 네. 현실에서 그러니까 출발은 했지만 어쨌건 영화가 되면 허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구의 인물이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경계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 그거를 그냥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니까 허구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실제와 비등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현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례들을 취재하신 것들이나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아요. 영화 같은. 예.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니까 과장했겠지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또 어떨 때 보면은 현실이 더 영화 같아서 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영화에서는 28번을 뺑뺑이 돌렸다고 나오는 장면이 그 있잖아요. 뺑뺑이가 이제 그 내가 해지하려고 하는데 네. 그 다음 분한테 뭐 계속 돌리고 그렇죠. 미루고 28번을 해지를 못하게 계속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는 72번에 와. 달하는 경우가 있대요. 와. 그럼 실제 어떻게 욕을 사례로. 안 하지? 근데 만약에 제가 72번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안 믿고 영화 말이 속에서는 네, 너무 과장한 것처럼 보일까 봐. 네. 실제인데. 28번으로 줄였구나. 28번도 믿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멀쩡한 사람도 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28번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나는. 우리가 뭐 그냥 우리야 뭐 성질이 급해서. 성질 급해가지고 뭐 본사 연락하고 하겠지만은 참 전화 거는 분들도 받는 분들도 정말 다 서로가 저 곤란한 제도 그게 끔찍한. 어쩌면 제가 이 사건을 또 그렇게 계속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일 자체가 너무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해지를 하려는 사람을 해지를 못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그것으로 실적을 매기고 하는 이것을 두고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행태가 너무나 비윤리적이에요. 일단은 그 일 자체가.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이걸 이제 학생한테 시키고 있는 이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런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처럼 소희가 그래서 각성을 한 소희가 해지한 사람한테 해지를 안내해줬더니 네. 팀장이 달려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뭐 하는 데야? 라고 묻는. 그래서 팀장을 폭행을 하죠. 그 지극히 정상 고객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일을 한 건데. 그 대목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일부러 그 장치를 넣으신 거라고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신을 보고서 이제 배두나 씨가 오경감이 사인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 학생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알아보고 나서 이름을 저기 정자로 이렇게 적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심경이 변화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인물 그 캐릭터니까 그렇게 신경이 변화할 거라고는 네,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걸 명확하게 예를 들어 시나리오에서 이때는 이렇게 휘갈겨 쓰고 이때는 또박또박 쓰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한 거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마련을 하고 그 장면을 이제 클로즈업으로 화면에 담고 네. 하는 거였고 아주 배우가 자연스럽게 진짜?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그 배두나 씨가 그러면 애드립 같이 하신 거라고? 그 인물에 충실하시니까 와. 이렇게 대단하다. 게다가 또 하루에 다 찍었으니까요 그 장면을. 진짜로? 그럼 본인이 이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요. 야, 그렇구나. 대단하다. 저는 배두나 씨 연기 보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왜 저렇게 폼을 잡지?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뒷모습만 타고 막 되게 훅가시 잡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춤추는 거기서. 모르겠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막, 플레이나 하죠. 뭐 그만하죠. 뭐 이렇게 되게 막 그런 시크하게
나오는데 갈수록 처음에 거의 감정 없는 사람 같이 로봇 같이 나오다가 네. 연기자로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기본적으로 배두나 씨 작업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보시면서 좀 인상 깊으신 부분이 있으나요? 일단 첫 번째 영화를 같이 도이야. 같이 만들었고 일단은 그때도 너무나 훌륭했어요. 너무 그때도 제가 경남. 제가 반했고 와, 이 배우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이제 현장에서 지켜볼 때도 그랬고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도 감탄했었고요. 아, 시나리오를 쓰신 입장에서도 그렇게 감탄을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물론 상상하는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이 실제로 구현되는 걸 보는 거는 그렇죠. 또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배두나라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 인물이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하지만 이제 이번 영화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번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그 배두나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무사히 또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역을 연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대하고 또 제가 기대했던 거를 벗어나서 더 뭔가를 표현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네, 너무 훌륭했죠. 와, 저는 그 부검 전후 그 시체 안실 영안실 그 장면이 하루에 찍었다는 것도 너무 놀라. 왜냐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다른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그 극 중에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도 놀랐고 그 가서 화를 내는 장면들이 사실 그런 화내는 장면 같은 게 자칫 좀 촌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에서 연기가 개연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납득이 될 정도까지만 딱 그 선을 지켜서 화를 내는 연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근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교감을 때린 건 좀 아쉬웠어요. 아, 저거는 좀 과장 같다. 경찰이 경감식이나 되는 고위 경찰이 현실에서는 큰일 나거든요. 네, 절대 있을 수 없죠. 그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본인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한번 같은데. 매기고 싶으셨나요? 진짜 그 말하는 입을 본인이 시키셨으면서. 때리고 싶었어요. 아, 그러네요. 제가 시키지만 아, 약간 좀 우리의 답답함을 좀 해소하는 장면인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만약에 경찰이 실제로 그런 폭행을 행사하면 이제 시끄럽죠. 바로 수사 중단되죠. 예, 그 사람 큰일이 배제되고. 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맞은 사람은 교감. 예. 네,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막 다시 고소하고 뭐 그쵸, 말만, 경찰이 예. 폭행했다고 하고 하지 않고 본인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좀 반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로기완을 만나다 저희가 책 읽기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로기완 씨라는 분의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로기완이 이제 갔던 곳을 가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 오경감도 이제 소희가 갔던 집에 가서 똑같이 술을 마시고 거기서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발에 닿으면서 이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들은 왜 넣으신 건지. 그러니까 소희도 빛을 소희가 죽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가맥집에서 정말 죽기 몇 분 전에 혼자 술을 마시는데 창틈으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걸 클로즈업 하시고 왜 배두나 넣으신 거예요?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영화 전체를 최대한 사실적인 것들로 이렇게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영화적인 순간을 이제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마련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 때문에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 거니까요. 그 소희라는 아이가 느꼈을 법한 감정을 영화 속으로 표현을 하고 관객분들이 함께 느끼시기를 바라니까 그게 이제 소희 부분에서 그 지난한 이제 고초를 겪고 마지막 순간에 그날의 마지막 햇빛이 이제 저물어가는 해였으니까 그 맨발에 닿았을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이제 경험하는 순간들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영화니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까 이 빛을 봤을 때 이게 위로가 될까 혹시 아니면 이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리를 일어났던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서 그 장면을 만든 것도 있고 관객분들이 비슷하게 느껴주실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유진의 이 지난한 여정이 이제 끝나갈 때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 빛을 볼 때는 적어도 이 인물만은 그 이전에 소희가 느꼈을 법한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순간은 또 우리 관객분들이랑 유진 그리고 소희가 뭔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소희가 그 이후에 저수지로 갔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후에 어디로 갈까 하고 이제 찾아간 곳이 이 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 영화적 순간이라는 표현을 딱 쓰시니까 왜냐면 그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 그림이 예쁘고 약간 판타지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 장면으로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큐 같던 그, 영화, 영화적 연출이 거의 유일하게 소희가 또 쓰레빠 신고 추운데 그 되게 발이 계속 안쓰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햇살 한 점 진짜 딱 보는 거 보고 되게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그 장면이 뭔가를 탁 드러낸다라기보다는 비슷한 마음이에요. 되게 안쓰럽고 짠하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저수지에 학생이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로도 그렇게.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게 이제 그 죽음인데 저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지만 그런 연출 처음 봤어요. 이게 화면 아래로 사라지잖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담담하게 이 죽 풍덩 소리도 안 들리는? 찰박찰박 그 맞죠? 걸음걸이 소리만 네네네. 나더라고요. 이게 그런 연출 처음 봤어요. 화면 밑으로 그냥 소리가 사라져요. 그렇게 그 영화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신 거죠? 음악도 없이 네,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소희에게 마치 카메라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처음엔 촬영하는 그 컨셉을 잡고 계속 봤어요. 우리가 이제 아. 핸드헬드라고 말하는 네. 이제 촬영 컨셉인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씩 멀어져요. 이 소희라는 아이에게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아유. 멀어지고 가장 멈춰 있는 상태로 아이를 그냥 보내는 보내버리는. 거죠. 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화면이 완전히 고정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반대편에 가서 가장 넓은 화면으로 이제 다음 인물 유진이 들어오게 하는. 그게 그런 장치가 있었던 거구나. 알아야. 좀 멀어지. 듣고 보니 그렇구나 싶네요. 전혀 저는 예상 못했는데. 회식합시다 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 나도 그 얘기 써왔어. 그래서 여기 저게 써왔어. 좋을 리가 없는데. 예스. 근데 그래서 고딩들 이렇게 다 어린 여성분들이어서 좋아할 수 뭐 있겠다. 그럴 수도. 왜냐면 저희도 이제 회식하면은 우리 AD 분들 행정이나 AD 분들은 고기 먹는 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어제도 술 때려 먹었는데 오늘 또 술 때려 먹어야 된다고.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 이게 젊은 친구들이라서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니야, 젊은 사람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고증이 확실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부분 고증이 약하다. 회식 싫어합니다. 다들 뭐 가요. 아니면 이제 예외적으로 팀장이랑 아주 친하고 그러면 또 뭐 좋아요. 소규모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뭐 그 진짜 꼴보기 싫은 팀장이 그렇게 하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보니까 저는 사실 약간 이제
오게티 얘기를 뭐 좀 했으니까 저도 근데 그 친구 유튜버 친구랑 이제 술 이제 둘이 방에서 술 때려 먹으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 왜 치킨을 아무도 안 먹는 겁니까? 그 치킨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보지. 시켜놓고 아니 술은 없어. 그러니까 술 먹다가 왔나 보지. 아니 그 자리에 술이 조금밖에 그 술은 그러니까 감독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술에 대한 고증이 확실한데 치킨을 안 먹은 거 이거 해명하십시오. 이거 왜 치킨 안 먹은 거야? 그 소품을 아꼈다 드시려고 그런 건가요? 본인이 드시려고 그러니까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화를 내서 저 왜 치킨을 두고 제사 지내냐. 저는 영화 보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우리의 서울이 얼마나 선진국의 도시인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까지 출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이면에 물론 이거 이제 2017년 사건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절망 같은 게 느껴져서 좀 반성도 하고 그랬어요. 저 이제 영화 한참 촬영 준비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여수에서 그 요트. 네, 예. 요트 바닥에 그 따개비를 똑같은. 짜다가 그 사건이 그때 딱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일단은.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마어마한 뉴스가 이제 나왔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근데 당연히 또 윗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와서 조치를 취해라 그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잊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보는 것도 되게 참담하더라고요. 그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네.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서 죽은 건데 뭐 이렇게 난리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런 반응에 어떤 댓글이 전 인상 깊었냐면 일하다 죽으면 뭐 더 대우해 주냐 국가가 그런 청년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놀러 나갔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럼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뭐 엄청 막 이렇게 그렇게 해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이 전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참. 근데 우리는 그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힘든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만큼 더 존중해줘야 되는데 왜 무시를 할까? 사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말로만 듣는 거지만은 사실 일상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대사에 넣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 생각이에요. 그게 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을 하면 돈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왜냐면 그런 위험한 그런 거를 감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까? 왜 그런 일을 한다고 오히려 더 무시를 할까? 되게 그냥 순진한 당연히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언제나 근본적으로 질문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게 현실이고 우리 사회 현실이고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진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결국에는 완전히 혼자가 되고 너무 그냥 차근차근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영화 속에서는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 대사를 하는 그 지점에. 네, 차에서.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유진이라는 인물이 평소에 자신의 이제 인생을 통해서 뭐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고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 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엄마 들었잖아 이러고. 저는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이 참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시끄러운 차 안이고 그래서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영화라서 이제 관객분들은 들으셔야 되니까 이제 또렷하게 들려드렸지만 중요한 건 더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이 소희가 예. 한 번 더 또 그러니까 큰 제대로 목소리로 얘기했으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체념하듯이 말았다는 거. 그게 어릴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는 이게 모르고 내가 얘기하면 해결되는데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 어리니까 사실 뭐 담임 선생 그게 뭐라고 담임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압박감 느끼잖아요. 애가 그거 보면 너무 안쓰럽더라고. 실제로도 많이 그렇겠죠 학생들이. 저는 엄청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너무 취약한 애들이잖아요. 쉽게 그런 거를 털어놔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 할 거고 괜히 또 뭐 핑계 댄다고 할 것 같고 오히려 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가 나약해서 그래. 예. 그 담임 선생님 배우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악역으로 나온 분이라 등장할 때부터 좀 별로였어. 근데 사실상 악역이라기보다는 우리 나 같아도 아니야, 악역이야. 악역. 후배 기자들이나 아니 뭐 어디 갔을 때 이게 선을 예를 들어서 나약해서 그런 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조언도 영양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영양가 있는 조언을 하려면 이 상대의 상황을 내가 알아야 좋은 충고,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관심했던 거지. 여기에 그냥 체크를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상상 이렇게 선생님이. 전 그 장면도 되게 끔찍했고 차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신 사람 아시겠지만 그냥 사무적으로 어떻게든 슬쩍 늘리려고 그렇게 아니 하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전화 받는 거 아니었어요? 뭐 전화 받아서 그냥 안내해 주고 궁금증 풀어주고 이러시잖아요. 참 많은 어른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수 있다. 지금도. 또 다음 소위 또 나온다 이제. 다다음 소위 또 나온다 이제. 저희는 이제 소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니까 그치. 그 알수 있는 아이가 거지. 왜? 어떤 사정이 있고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이제 알지만 사실은 그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한둘이 아니고 지금 여기 들렸다가 또 다른 데도 가야 되고 왜냐면 애들이 또 그만둔다 그러고 이런 애들도 많고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아휴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영화가 이렇게 어두운 얘기 많이 했지만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밌는 게 뒷부분은 수사물이야. 장르가. 뭐 하여튼 영화적 재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여도 영화가 재미없으면 주변에 권하기가 망설여지는데 재밌어요. 그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두운 얘기만 하다 보면 이게 영화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컨텐츠로서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쓰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좀 규모가 있고 좀 상업적으로도 훨씬 더 어필할 수 있고 그러려면 좀 더 장르적인 형태를 띠는 이런 거를 당연히 이제 염두에 두셨고 저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것도 있고요. 근데 막상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서니까 아 그렇게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비록 좀 규모는 작아지고 그렇게 커다란 상업적인 이런 거는 담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영화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끝까지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영화적인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는 만들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흔쾌히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것도 있어요. 제작사에서.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자신이 한 1000번쯤 영화를 봐야 돼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쵸. 영화를 완성을 하고도 그쵸,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1000번을 봐도 지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봐야 되니까. 그 객관화할 수 있나요? 본인은 재밌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보다가 또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스킵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거 없이 제가 봐도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강박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다른 데서 막 스펙터클을 막 준다거나 눈요기를 뭐 시켜드린다거나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이 호흡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런 내가 면에서 1000번 좀 봐도 재밌는 영화. 네. 감독님이 1000번 봐도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믿으시면 아니 저는 실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 1도 없이 저 아바타보다 중간에 졸았거든요. 중간에 30분 좀 졸았어. 30분은 잔 거네, 좋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숙면을 취했구만. 아니 뭔 계속 소리야. 졸다 깨다가 막 싸웠어. 그 고래 나올 때 중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나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대들기에, 책 안 나와, 읽기에. 안 나와, 안 나와. 제임스 감독, 안 나와. 제임스 형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와. 섭외 담당이 저기 때문에 안 나와. 아무튼. 근데 혼나. 이 영화는 오랏 하고 끝나고 그렇게 봤거든요. 진짜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요? 아 진짜예요. 저 아바타보다 좋은 사람인데 저 재밌어요. 훨씬 영화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게 앞부분 저는 배두나 씨가 전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봤으니까 첫 장면은 그렇게 나오고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배두나 언제 나와? 이러고 주연 배우인데 뭐. 안 나오길래 뭐야 이거 그냥 저 우정 출연으로 저 앞에 저거 막 카메오. 카메오로 나왔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 크기는 두 덩이로 나오는데 앞에는 청춘물 플러스 고발물, 약간 사회 고발물. 뒤쪽은 형사 추리 수사극, 뭐 활극 이런 느낌으로. 할극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막 수사물 이런 가장 느낌으로서 스펙타클한 게 되게 도감 속에 되게 그런 걸 나눈 그런 뭐랄까 그 구성도 되게 전 신기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이아 같이 네. 만나서 같이 성장하고 이제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보셨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맞죠. 근데 보고 나니까 도이아에서는 둘이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둘이 안 만나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구성이었습니다. 아, 너무 영화 얘기를 다 해버려갖고 하지만 전혀 방송 보시면 또 안 봐도 되겠다 이러면 어떡하지? 영화 다 봤다. 막 이런.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독님 이번 영화 이제 9년 만에 나왔고 되게 지금 역주행하지 않을까. 워낙 입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근데 좋아한다. 아직 자리가 없더라고.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 아직은 네. 예, 어떤 분들이 좀 보셨으면 다 전부 다. 온 국민. 저는 좀 젊은 친구들, 좀 어린 친구들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10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10대 자기들 얘기잖아. 소리 네. 같은 네. 관객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극장 환경이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첫 영화 만들었을 때랑 달라졌구나 또. 더 안 좋아졌나요?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영화 봐야 된다고 또 목소리도 높여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부응할 만큼 이제 극장 환경 자체가 확보가. 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조금만 더 그쪽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김 기자 좋아하는 슬램덩크 때문이에요. 슬램덩크 아직도 상당히 많은 상영관을 잡아먹고 있더라고. 네, 그 영화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앤트맨 그거. 어? 제가 7번 봤어요. 슬램덩크. 저 같은 정말요? 예, 저 같은 놈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됐습니다. 다음 소위 또 보겠습니다. 또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다른 분이랑 또 보기로 또 약속을 했어요. 정말요? 주변 분들 같이 보자고.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극장 상영하는 극장도 많지가 막 다 하진 않고 또 시간도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대는 다 매진이야. 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시간대는. 가지고 여러분 더 많이 보시면은 극장에서 상영관을 늘리고 역주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는 사실 데이트용으로 보기엔 또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이어서 아니야 또 나는 안 데이트용으로 더 좋은 거. 왜냐면 그러니까. 보고 나와서. 그러니까 보기 전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데이트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그럼. 많아지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리고 데이트 상대,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냉혈한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보고 나서 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아까 좋게 돼.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 그런 뭔가 리트머스 너무 큰 종이 같은 그런 남의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그런 아니지 영화. 이제 좀 미리 그렇게. 그죠. 가정을 꾸리기 전에 사람을 보시기 좋은 판단하기 데이트용 좋은 영화로 기준이죠.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까 같은 그런 분인지. 자,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치시지 않으셨는지. 아니
두 분을 뵈서 너무 기뻤고요. 뭔 소리야? 진짜로요. 아까 들어오는데 강병수 기자님 맞으시나요? 맞아요. 안 보셨구나. 계시더라고요. 네. 강병수 그 정치부 자리라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딱 보고 아시는구나. 진짜 우리 찐 구독자시네. 그럼요. 강병수도 알아보시다니. 강병수 이 자식 이거. 옥 기자님. 네, 맞아요. 유정이도 건물이 있고. 달라요. 그렇구나. 네. 어쩌다 보니 저희 구독자를 모시게 되니 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출연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영화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대리기 많이 주변에 알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사실은 혼자만 보던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리기가 네. 근데 이번 계기를 샤이 통해서 구독자셨구나. 네, 주변에도 널리 알리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소위 많이 땡겨가고 볼 테니까 좀 부담 되시겠어요? 이런 어떤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 차기작에 대해서. 그럴 것 같아. 글쎄요. 근데- 이겨내야지. 근데 뭐 특별히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이제 계획이 있다면 4년 안에는 좀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 빨빨빨 만드셔가지고 빨빨 찍어내셔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도이아도 재밌어. 도이아는 여러분 넷플릭스 하면 있어요. 넷플릭스 가서 보세요. 도이아는 되게 이거 뭐야 이렇게 다음 소리보다 더 되게 역동적인 영화랄까? 또 약간 스펙타클 뭐 이렇게 액션씬도 많고 영화적인 영화죠. 영화가 재밌어요. 영화적으로 되게 재밌어. 저 사실 이제 그 할머니 캐릭터 되게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여러분 도이아 꼭 좀 추천드립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스포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긴 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피곤하지 않으실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다음 소위 영화로 해줬는데 손님만 여러분 오시면 길게 하네. 네? 손님만 오시면 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상영 언제까지 아니 그건 한다고 없어요. 하나요? 그건 아직 네, 아직. 네. 그러면 아직 뭐 이번 주말에도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주말에 가급적 빨리 보시는 게 시간대가 더 확보할 그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책 읽기 때는 우리 원래 오늘 하기로 그 작가가 누구? 피터 잭슨? 피터 잭슨 반지의 제왕 감독이고요. 그 필립 로스를 어떻게 비슷하죠. 피터 잭슨? 필립 비슷하네. 필립 로스 형이 서운해하겠어. 우리 다음 주엔 꼭 합시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방송을 한 주 건너뛰고 또 공지한 오늘도 안 하고 이게 벌써 아직 한 글자도 안 읽었지. 솔직히 말해봐. 아직 안 돼. 3주를 미뤘는데 안 읽었어 아직. 근데 이제 필립 로스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아직?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 아직까지는. 일단 필립 로스 작가님과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께 일단 사과를 좀 드리는 방송.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아버지의 유산. 네. 정말 그거 상속받기 힘드네. 네. 진짜 3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엔 저희가 아버지 필립 로스 형의 그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봐, 책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힘드셨죠. 아니에요. 사실 여쭤볼 게 훨씬 제가 너무 많았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제가. 저희는 감독님 말씀하실 때만만 재밌.